안녕하세요. 서울에서 한 회사 경비로 일하고 있는 50살 초반 남성입니다. 오늘 제가 청취자분들에게 전해드릴 사연은 20여 년 전 제가 20살 후반 무렵에 겪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때 겪었던 사연은 시간을 훌쩍 넘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요. 한 아이를 우연히 만나 필연으로 함께 지내게 되기까지.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태어나 3살도 되지 않아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아버지는 건강하시고 또 생활력도 강하신 분이었지만 비포장도로에서 경운기를 몰고 귀가하시다 깊게 홈이 팬 구덩이에 경운기 바퀴가 들어가 그만 중심을 잃고 그대로 논으로 추락하셨습니다. 마침 여름이어서 논에 한가득 물이 고여 있었지만 불행하게도 아버지가 떨어진 곳은 높이 솟은 큰 돌덩이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그 돌덩이에 머리를 받치셨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셨습니다. 제 기억에 어머니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년도 안 돼 어머니 당신의 삶을 찾아 저를 두고 떠나셨던 겁니다. 아버지 본가, 그러니까 조부모님들께 맡겨진 저는 그렇게 충남 당진에서 20살 때까지 농사일과 농업학교, 공부를 병행하며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을 보내고 청년이 돼 당진을 떠날 때가 됐습니다. 저는 농업학교를 졸업했지만 농사는 제가 원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 20살 중반 언저리가 되자 저의 조부모님들 역시 모두 돌아가시게 됐고요.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간다면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하지만 막상 고향을 등지고 서울에 오고 보니 막막하고 암담하기만 했습니다. 상경하기 전 모아둔 돈 역시 적은 액수의 돈이었고 또 당시에 IMF가 터진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라 대학 졸업장이 없는 제가 일할 수 있는 곳은 몇 안 됐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미싱, 배달, 건설 일용직, 공단 근로자 정도였죠. 저는 오랜 고민 끝에 구로공단에 있는 한 철강회사에 입사하기로 했습니다. 철을 생산하고 가공 유통하는 회사였어요. 1990년대 초반에는 전두환 정권이 무너지고 문민정부, 김영삼 정부가 들어섰던 때라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근로기준법이 하나하나 사라져갈 때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회사에 적응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죠. 회사에서 사무를 보는 사장, 부사장, 실장, 과장 등등 모두 좋은 분들이셨습니다. 상사들이 좋은 사람들이었던 만큼 함께 일하는 주임 동료들 역시 좋은 분들이었고요. 저는 그 사실이 제가 주어진 저의 삶의 첫 번째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큰 돈을 모으는 건 아닐지언정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오랜 시간 근무하게 되면 미래에 부유하지는 않아도 평범한 삶을 살게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겁니다. 에헤이, 이봐 곽씨. 자네 돈 너무 애끼는 거 아니오? 그제 충남 사람들이 그리 양반이라제. 꼭 자네 두고 하는 얘기 같아. 아니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회사 사람들이랑 모여서 술도 진탕 마시고 유곽도 한 번씩 가고 어디 한강이든 강원도든 한 번씩 여행도 다니고 해야 않겠소? 저와 함께 회사 다니고 있던 김영의 말이었습니다. 월급 받으면 늘 저축하기에만 바빴던 제게 반은 진심으로 반은 우스갯소리로 던진 김영의 말이었어요. 그만큼 저는 늘 근검절약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요. 그렇게 저는 29살 때까지 10년 동안 회사에 재직했고 그 시간을 지나 마침내 저는 회사 사장님으로부터 회사 일을 배울 만큼 배웠으니 앞으로 회사 행정을 맡아 일해보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10년 동안 받아온 임금과는 비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월급을 제게 제안하셨고요.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회사분들 모르게 10년 동안 모은 돈으로 PC방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회사에서 일하면서 틈틈이 PC방 업자, 컴퓨터 업계 사람들을 몇 번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제가 가진 자본금이면 영등포에 60좌석 정도에 충분히 낼 수 있는 장사 잘 되는 PC방을 차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은 실제로 제가 PC방을 차릴 빌딩에 데려가 임대 중인 공실도 확인해 주었고요. 오랜 숙고 끝에 결국 저는 회사 사장님의 제안을 거절하고 모아둔 돈으로 PC방을 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PC방 프랜차이즈 실장, PC방에 컴퓨터를 대줄 컴퓨터 업체 대표, 부동산 일을 도맡아 처리해줄 공인중개사까지. 저는 그저 갖고 있는 돈을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주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만남을 가져온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제게 건네는 말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모두 합당한 말들 뿐이었거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가머니설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달콤한 말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그 가머니설 말입니다. 아이고 우리 곽씨. 아니지. 이제 우리 곽 사장님이지? 천만 다행이에요. 어렵게 서울 올라오셔서 10년 동안 고생해서 번 돈으로 이렇게 서울 한복판 영등포에 번드르르한 PC방도 내게 되고 하늘은 스스로를 돕는 자를 돕는다잖아요. 그 말이 딱 우리 곽 사장님 두고 하는 말 같다니까. 공인중개사 여사장은 저를 만나 부동산 계약을 하나하나 진행해 나갈 때마다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고생이라면 고생이라 할 수 있는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 여우 같은 여사장 말은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가 않았습니다. 곽 사장님, 일단 개업은 2달 뒤고요. 그동안 저희 프랜차이즈랑 당산동 컴퓨터 업체 대표님이 가게 내부 인테리어, 컴퓨터 테이블, 의자 다 준비할 겁니다. 오래 고생하셨으니까 부동산 사장이랑 계약 다 끝나시면 서울 좋은데 어디라도 좀 둘러보시면서 시간 보내고 계시면 됩니다. PC방 사업이 호황일 때였습니다. 2000년대 들어설 즈음이었어요. 인터넷이 크게 발전해 나가는 시절이었거든요. 하지만 공장에서 철만 만져오던 제가 컴퓨터니 인터넷, PC방에 대해서는 까막눈이라 할 수 있을 만큼 무지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0년 모은 돈으로 영등포에 PC방을 내기로 한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휴일이면 가끔 여기저기 서울을 돌아다녔었거든요.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으리으리한 PC방이 이곳저곳 여러 군데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은 PC방이 뭔가 궁금해서 명동에 있는 한 PC방에 들어가 봤습니다. 저는 그때 받은 충격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 200평 가까이 되는 그 PC방은 손님을 더 받을 수가 없어서 다음 손님을 대기의자에 앉혀놓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10명 가깝게 말이에요. 그 PC방 총 좌석수가 아마 한 50좌석쯤 됐을 겁니다. 당시 서울에서 PC방은 보통 1시간에 2,000원을 받았어요. 정액권이라고 5,000원을 선불로 내면 6시간 또는 7시간 PC방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기도 했고요. 청취자분들, 노다지라는 말 잘 알고 계시죠? 그 PC방 사업이 제게는 금괴캐내는 노다지처럼 느껴졌었습니다. 결국 저는 부동산 대표와 모든 계약을 마치게 됐습니다. 공장에 틀어박혀 10년 동안 쇠만 깎던 사람이 근저당이니 건축물 용도니 전입신고 유무니 어쩌고 저쩌고 무얼 알았겠습니까? 신뢰할 만한 부동산 사장이라고 생각돼 저는 그런 것 하나 알아보지 않고 돈이야 돈대로 있을 만큼 충분히 갖고 있으니 그저 계약서 모두에 쾅쾅하고 도장을 찍어버렸죠. 그리고 PC방 프랜차이즈 업자와 당산동 컴퓨터 업체 사장이라는 사람들은 개업 한 달을 앞두고 저를 PC방 개업할 곳으로 불러냈습니다. 건물에 들어서자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왜 아니었겠습니까? 아직 인테리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아니었지만 60대의 컴퓨터와 테이블, 의자, 기타 비품과 소모품들이 임대 사무실을 꽉 채우고 있었던 겁니다. 최종 부동산 계약, 개업 한 달 전 임대 사무실을 확인한 저는 벅찬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개업일 보름을 남겨두고 부동산 사장, PC방 프랜차이즈 업자, 당산동 컴퓨터 업체 대표는 그대로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핸드폰 번호를 없앴고 부동산 대표를 만나기 위해 부동산을 찾아갔을 때는 이미 그 사무실 앞 유리에 임대 편말이 붙어 있었답니다. 그뿐 아니었죠. 다급해진 저는 곧장 영등포 제 가게가 될 PC방에 찾아갔어요. 하지만 임대 사무실 앞에 들어서자
투명한 유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건 사무실이 텅 비어 있다는 사실 하나뿐이었습니다. 당연히 사무실에 꽉 차 있던 컴퓨터, 테이블, 의자는 모두 사라져 없어졌습니다. 아니지.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저는 혼잣말을 하며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고 한 달 가까이 그 사람들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그러고 나서 도저히 그들을 찾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경찰서로 향하게 됐죠. 아, 네. 70년생이시고 성함이 곽현미 씨라고요? 네. 저기요, 형사님. 제가 정말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 지금 사기는 아닌 거죠? 그 연락 안 되는 사람들 뭔가 사정이 있어서 잠깐 제 연락 안 받고 있는 거죠? 죄송하지만 제가 더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습니다. 사기 맞습니다. 그것도 용의주도하게 몇 달에 걸쳐 준비한 철저한 사기예요. 그 부동산 사장이라는 여자는 공인중개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동산 떴다방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불법으로 부동산 하나 차려놓고 몇 달이고 범행 대상 물색하던 여자가 그 사기꾼입니다. 예전에도 그런 사기로 형을 받은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 그 PC방 프랜차이즈 업자랑 당산동 컴퓨터 사장이라는 사람은요? PC방 프랜차이즈 업자는 프랜차이즈 업자가 맞아요. 다만 다 망해가는 PC방 프랜차이즈에서 일하던 사람이었고 여러 대출 채무 때문에 기한 이익 상실로 이곳저곳에서 대출금 추심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산동 컴퓨터 사장이라는 사람은 사장이 아니라 그 업체에서 일하는 일개 직원이었을 뿐이고요. 아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제가 아무리 부동산 계약 사업에 까막눈이라지만 어떻게 사람 하나를 놓고 그렇게... 사기꾼이 왜 사기꾼이겠습니까? 작정하고 달려드는 도둑놈 강도 사기꾼은 막으려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사건 고소 잘 접수됐습니다. 최선을 다해 범인들 검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와 아무 생각 없이 걷고 또 걷고 한참을 걷다 보니 마침 서강대교더라고요. 저는 더 고민할 것도 없이 난간에 손과 발을 얹었습니다. 뛰어내리려던 찰나 지난 10년이 주마등처럼 제 머리와 마음을 지나갔습니다. 난간에서 내려와 자리에 주저앉은 저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부모도 할머니 할아버지도 없이 내가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 나쁜 사람들. 집에 돌아온 저는 며칠 뒤에 경찰 조사가 시작됐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그 후 더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곧 범인들을 검거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며칠 가슴팍을 치며 눈물로 지내던 저는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말입니다. 밥을 먹고 씻고 자고 숨쉬고 그저 살기 위해서 말입니다. 염치불구하고 그만둔 공장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회사 사장님은 물론 동료들 얼굴조차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 자신이 한심하고 부끄러웠던 겁니다. 할 수 없이 저는 남구로 집 근처 인력소에서 일용직 잡부와 조공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회사를 알아봐도 됐지만 그것조차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제 명의의 계좌로 월급을 받을 수 없는 지경이 된 거죠. 10년 번 돈, 부동산 사장이라는 인간말 믿고 여기저기 은행에서 끌어다 쓴 돈까지 20년 전 어걱 소리라고 말씀드리면 청취자분들이 제가 얼마쯤 사기를 당했는지 좀 이해하실 것 같네요.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 목덜미라도 무는 게 주의라고 하잖아요. 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 말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사기당한 후로 그 반대로 행동하게 됐어요. 성실함, 근검 절약, 강한 생활력, 그 모두를 잃게 됐던 겁니다. 구로 남구로 건설 인력 시장은 항상 일이 있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매일매일, 하물며 일주일에 3번도 일하지 않았습니다. 3일 일에 번 돈으로 술을 사다 마시고 배달 음식을 주문해 먹고 다시 돈이 떨어져야 꾸역꾸역 짐을 챙겨 인력소에 다니던 저였습니다. 그런 사정이 되니 이제 월세가 밀려 집에서 쫓겨날 지경까지 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겨울이 시작됐다는 거였죠. 겨울은 건축 인력 시장에 일자리도 크게 주는 때거든요. 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2월 초, 일을 마치고 절망감과 우울감에 젖어 집에 귀가하던 저녁이었습니다. 물론 일을 마치고 소주 2병을 입에 털어놓고 비틀비틀거리며 귀가하던 중이었죠. 집에 이르는 골목길에 들어서 멀리서 앞을 보며 걷는데 전봇대 앞에 웬 큰 쓰레기가 하나 버려져 있었어요. 못돼 먹은 인간들.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싸서 내놔야지. 저게 뭐야? 그렇게 생각하며 집과 가까워지던 중이었는데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전봇대에 이르러 자세히 보니 그건 쓰레기가 아니라 한 8살이나 됐을까 하는 어린아이였습니다. 여자아이가 미동도 없이 죽은 듯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예! 예! 저는 쓰러져 있는 아이의 어깨를 손으로 치며 계속 외쳤습니다. 하지만 어린 여자아이는 역시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다급해진 저는 여자아이를 등에 들쳐업고 도로가로 나가 바로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병원이요! 병원으로 가주세요! 병원! 거참 어디 병원이요? 병원 이름을 말해주셔야 가든 말든 하지. 병원! 응급실 있는 병원으로요. 저와 여자아이는 다행히 택시를 탄 지 5분도 채 안 돼 근처에 있는 한 대학 종합병원 응급실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택시에 내린 저는 다시 아이를 들쳐업고 응급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죠. 제가 말할 틈도 없이 응급실에 있던 의료진은 서둘러 여자아이를 침상에 눕히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게 어떤 일로 응급실에 온 거냐 묻는 간호사 의사였지만 저는 전혀 이유를 알 수 없었으니 대답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제가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여자아이는 생명의 지장이 없는 상태였답니다. 맥박인가? 산소 포화도? 그런 걸 간단히 검사한 응급실 의사는 제게 말했습니다. 영양실조예요. 도대체 아이를 어떻게 키우시는 거예요? 애가 못 먹어서 쓰러질 정도면 선생님 그거 아동학대입니다. 학대. 사실 저는 이 여자의 보호자가 아니에요. 집에 귀가하다가 제가 우연히 발견한 것 뿐이라고요. 그나저나 정말 이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거 맞는 거예요? 네. 그러셨군요. 제가 너무 흥분한 나머지 실례했네요. 네,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도 영양실조라서 피검사, 소변검사 등 몇 가지 필수적인 검사는 해야 합니다. 보호자분이 아니시라니까 거부하시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여하튼 지금 이 애는 필수적인 검사 통해서 영양실조로 인한 합병증 같은 게 없는지 확인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 아이 부모님 연락처 알고 계십니까? 제 지갑에 들어있던 건 그날 받은 임금 9만 원, 집에 월세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해둔 돈 25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물론 아이의 부모님 연락처를 알리 만무했고요. 간호사에게 검사 비용이 얼마나 드나 물어보니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든다 이야기해 주더군요. 인품 좋고 성정이 좋은 어떤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저와 똑같이 오랜 시간 고민했을 겁니다. 저는 병원 바깥으로 나가 담배 한 개비를 태우며 생각했어요. 그러고 마침내 아이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사가 시작되고 6시간 정도 지나 검사 결과가 나왔고요. 의사는 말했죠. 참 다행입니다. 애 몸이 이 지경인데도 다행히 영양실조로 인한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빈혈 수치, 전해질 등등 여러 수치는 확연하게 떨어져 있지만 그건 앞으로 아이가 잘 먹고 잘 자고 하면 저절로 해결될 문제입니다. 물론 한 나흘 정도는 아이가 꼭 입원을 해야 합니다. 링거, 영양분 주사, 약을 먹여야 더 빨리 회복이 가능합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아이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병원 수납창고에 가서 검사비, 4일 병원비를 물어보니 83만 원을 이야기하더군요. 저는 일단 지갑에 갖고 있던 9만 원을 수납창고에 직원에게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가진 돈이 9만 원이 다예요. 정말 죄송하지만 남은 돈은 아이가 병원에서 태어나기 전까지 드리면 안 될까요? 사정이 좀...
그렇게 하세요. 남은 돈은 아이 태어날 때까지만 정산해 주시면 돼요. 지금 모두 계산해 주시는 게 서로 편하지만 사정이 어려우시다니 다시 태어날 때까지만 정산해 주세요. 다만 정산이 안 되면 퇴원을 하더라도 남은 잔액은 보호자분의 명의로 비용이 청구될 거란 건 알고 계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가 병원에 있는 병실로 올라가 보니 아이는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이를 뒤로 하고 병원을 나와 생각했습니다. 83만 원에서 9만 원을 치렀으니 남은 74만 원은 어떻게 해야 하나 하면서 말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왜 그 정도로 무모하게 행동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람이 현명하고 또 똑똑한 것도 아니었고 마음씨가 좋은 사람도 못 됐으니까요. 과거에 생활력은 강했었지만 그 당시에는 마음이고 머리고 죽을 대로 죽어 있어 일도 더 하고 싶지 않아 했던 때였거든요. 그랬던 저는 아이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한 채의 망설임 없이 곧장 집으로 돌아와 몸을 씻고 바로 집을 나섰습니다. 집 근처 전봇대에서 벼룩시장 신문을 들고 다시 집에 돌아온 저는 일당으로 바로바로 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일들을 볼펜으로 한 줄 한 줄 줄을 그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유심히 벼룩시장 공고를 살펴보던 중 저는 눈에 띄는 한 공고를 발견했어요. 강동구 아파트 현장 긴급 구인, 격일 근무, 철야작업 8일, 석재 조공, 일당 21만 원, 만근시 10만 원 추가 지급. 계산해보니 철야작업 근무하는 날 4일, 추가 지급해주는 돈 10만 원까지 8일을 일하면 총 94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구인 공고를 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바로 일을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안전화와 장갑, 간단한 세면도구를 가방에 챙겨 전화한 사람을 만나기로 한 장소로 향했죠. 아파트 공사 현장에 도착한 저는 담당자와 간단한 통성명을 마치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일용직 작부만 해오던 저에게 돌을 이고 지고 나르는 일은 당연히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난간을 타기도 했고 80kg에 가까운 대리석을 등에 지고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견딜 수 있었습니다.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처럼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는 여자아이를 생각하니 못할 게 없었던 겁니다. 일을 시작한 지 4일이 지나 저는 병원에 전화를 걸어 4일 더 아이를 입원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병원 원무과 관계자는 걱정하는 목소리였지만 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꼭 데리러 갈 테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4일 뒤에 꼭 아이 데리러 가겠습니다. 그동안 저의 아이 꼭 잘 좀 보살펴 주세요. 그때 왜 제가 저의 아이라고 말했었는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에 대한 연민과 동정이었겠지만 그보다 더 큰 어떤 마음이 제 가슴을 흔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마침내 모든 작업을 마치고 저는 공사 현장 담당자에게 100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본래 받아야 할 돈은 94만 원이었지만 담당자는 8일 동안 꽤 안 쓰고 열심히 일해줘 고맙다며 담뱃값이라도 하라며 제게 웃돈 6만 원을 더 얹어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곽현민 씨라고? 뭐 사정이라도 있나? 뭔 일을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열심히 하고 그래? 그러면 오래 못 가. 찬찬히 하라고. 그리고 돈 필요하면 연락해요. 일자리는 차고 넘치니까. 담당자와 인사를 마친 저는 버스를 타고 아이가 있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저는 아이의 병실에 올라가기 전에 먼저 원무과에 들러 아이 병원비 모두를 계산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퇴원해도 되는 건가요? 네, 담당 주치의 선생님께 전화 걸어둘 거예요. 아이 옆에서 잠깐만 기다리고 계세요. 그럼 저희 선생님이 아이 있는 병실로 찾아가실 거예요. 병실로 올라가 보니 아이는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TV에 나오는 만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린애답게 까르르 웃으며 말이죠. 저는 아이가 놀랄까봐 쭈뼛쭈뼛하며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완전히 아이 옆에 다가서자 아이는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제 얼굴을 올려다봤어요. 아저씨 뭐야? 누구야? 아저씨는 네 아빠 친구야.
아, 진짜? 근데 우리 엄마 아빠는 언제 와? 이제 엄마 아빠 만나러 갈 거야. 근데 얘, 너 전봇대 앞에 쓰러져 있던 날 기억해? 당연하지. 그날도 엄마가 나 밥 안 준 날이었거든. 며칠인지는 나도 몰라. 근데 한 일주일? 엄마가 일주일 밥 안 줬어. 밥을 안 줬다고? 엄마가? 그럼 아빠는? 아빠도 밥 안 줬는데. 아빠가 나보고 그랬어. 너는 진짜 엄마 닮은 애라서 밥 먹으면 안 된다고. 물만 마시라고. 진짜 엄마? 응, 나 가짜 엄마 진짜 아빠랑 살아. 진짜 엄마는 내가 어렸을 때 놔두고 도망간댔어. 아이의 말을 모두 듣고 비로소 저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이는 계모 친아빠와 함께 지내고 있었던 것이고 친아빠와 계모는 아이를 방치하고 학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다시 한번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말이죠. 제가 아이를 직접 키우기에는 제 코가 석저였던 건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아이를 보육원에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보육원에 보내기 위해서는 호적상 아이의 친부모의 동의가 필요했으니까요. 아이의 호적상 친부모들을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인터넷이 발달해 있던 시대였지만 저는 인터넷을 이용할 줄도 몰랐고 무엇보다 아이는 자신의 집 주소는 물론 계모 친아빠가 다니는 직장 전화번호조차 모르고 있었거든요. 아이가 살았던 동네는 말할 것도 없이 모르고 있었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고작 동사무소 복지 담당 주인과 함께 아이를 데리고 경찰서에 방문해 미아 신고를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담당 주치의를 만나고 몇 주 더 먹을 약을 챙겨 병원을 나온 저희는 병원 앞에 있는 짜장면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이와 짜장면을 먹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름이 뭐니 넌? 나 설. 설? 그게 다야? 아니, 이설. 그렇구나. 설아, 아저씨 말 잘 들어. 아저씨는 설이 아빠랑 정말 친한 친구거든. 그래서 설이 아빠 부탁대로 앞으로 설이는 아저씨랑 아저씨 집에서 함께 지낼 거야. 알았지? 설이가 편한 대로 아저씨하고 부르면 돼. 설이는 앞으로 이 아저씨가 아침, 점심, 저녁 꼬박꼬박 밥도 맛있게 해줄 거고 또 학교도 보내줄 거야. 알았지? 진짜? 예. 그럼 우리 가짜 엄마랑 진짜 아빠는 언제 만나는 건데? 설이한테 밥도 안 준 가짜 엄마 아빠였는데 설이는 엄마 아빠 보고 싶어? 그건 나중에, 아주 나중에. 설이가 잘 자라서 훌륭한 사람 되면 그때 이 아저씨가 엄마 아빠한테 꼭 데려다 줄게. 저는 구로공단 회사에 다녔을 때처럼 완전히 다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생활력이 강해졌다 하더라도 꼭 주말만큼은 일을 쉬었어요. 왜냐하면 평일에 학교에 다녀와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혼자 보내는 설이를 위해 주말에는 누구보다 다정한 아저씨, 아빠가 돼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태어난 강아지가 하루가 다르게 자라듯 설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 굶주리고 또 굶주리게만 했던 설이는 제가 만류해야 할 만큼 종종 너무 많은 음식을 먹으려 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런 것 따위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예쁘고 또 예쁜 설이는 하루하루 한 뼘 한 뼘 자라며 저를 기쁘게 해주었으니까요. 그렇게 행복한 나날만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설이와 함께 생활한 지 한 달하고 보름쯤 지나서였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유독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감기 기운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제 스스로 제 자신에게 약속한 대로 평일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일해야 한다는 제 자신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짐을 꾸려 인력소로 향했습니다. 어이 곽씨, 오늘은 큰 거 하나 있어. 어쩔겨? 나갈겨 말겨? 요 근처 신축 빌라 현장인데 벽돌 곰방 들어왔어. 벽돌만 빨리 날라주면 야리끼리도 될겨. 빨리빨리 하면 한 오후 3시? 그때 끝나겠네. 일당 17만. 2배요 2배. 어떡할티요?
몸이 좋은 상태가 아니었지만 저는 흔쾌히 인력서 소장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아이고, 이런 날도 오네요. 사장님, 감사해요. 제가 일을 마치고 올 때 바카스라도 한 박스 사올게요. 됐어. 뭔 바카스. 우리 인력소에서 곽씨만큼 하는 사람이 어디 있간디? 몸 다치지 말고 오기나 혀. 일하다 뭔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하고. 현장에서 나간 저는 아침밥을 먹고 옷을 갈아입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쓰는 말로 야리끼리라는 말이 있는데 야리끼리란 정해진 일을 모두 마치면 곧장 퇴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이 좀 고되더라도 5시, 늦으면 6시까지 해야 하는 공사 현장 일을 3시까지 끝낼 수 있으니 그만큼 일하는 사람들한테 더없이 좋은 게 야리끼리였죠. 좋지 않은 몸 상태에 일찍 일을 끝내야겠다는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점심을 먹고 일을 시작한 지 채 10분도 되지 않아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오전에는 1층에서 1층으로 벽돌을 날랐지만 오후에는 1층에서 2층, 3층으로 벽돌을 날라야 했습니다. 한 차례 2층에서 벽돌을 나르고 다시 1층으로 돌아와 다시 2층으로 올릴 벽돌을 등지개에 싣고 있을 때였습니다. 오전에 제가 진 벽돌 무게와 똑같은 무게였지만 지게에 벽돌을 모두 싣고 보니 오전과 전혀 다른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때 이미 한계가 온 거였어요. 그럼에도 저는 그러려니 하며 계단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1층 계단 6칸째를 딛자마자 저는 그만 뒤로 쓰러져 계단을 구르고 말았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저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소리조차 낼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마침 제 옆을 지나가던 현장 인부가 저를 발견해 부축해줬지만 저는 도저히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현장에 응급차가 도착했고 저는 응급차에 실려 종합병원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여러 검사 결과 다행히 골절이나 인대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동안 축적된 근육의 피로, 경직, 쓰러질 때의 타박상으로 고통이 심한 것이라 담당 주치의는 제게 설명해 줬습니다. 또 그동안 제가 잘못된 자세로 일해온 탓에 골반이 크게 뒤틀려 있다 말했습니다. 또 의사는 2주 정도 입원을 해야 그나마 일상생활이 가능할 거라 이야기했죠. 그나마라니요? 선생님, 그럼 앞으로 공사 현장 일은 못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안 됩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 일일 겁니다. 등에 나무를 지든 벽돌을 지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입니다. 다시 또 쓰러지시고 말 거예요. 뼈랑 인대에 문제가 없다고 해도 그 전부터 환자분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어요. 검사해보니 일자목도 문제고 크게 뒤틀린 골반도 큰 문제였습니다. 공사 현장 일은 안 됩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고 나르는 일도 안 되고요. 다른 일 알아보시는 게 최선입니다. 의사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저의 생활비나 앞으로의 미래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설이었습니다. 이제 겨우 사람의 온기를 느끼고 먹는 것, 입는 것,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 생활의 재미를 느끼기 시작한 설이. 앞으로 어떻게 설이와 함께 해야 할지 막막했던 겁니다. 병실에 올라오자마자 저는 제가 지원을 받고 있던 동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고 동사무소 복지 담당자에게 사고로 병원에 입원 중이니 병원에서 면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저와 친분이 있던 복지 담당자는 동사무소 일을 마치자마자 6시쯤 돼 제가 있는 병실에 도착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선생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이러고 계신 거냐고요? 네, 오늘 현장에서 벽돌 나르다 그만. 주임님, 그보다 네, 편하게 말씀하세요. 전에 저희 집 오셨을 때 설이 보셨죠?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하고 말고요. 제가 면담 요청 드린 건 설이 때문이에요. 지금도 설이 혼자 집에서 저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아, 며칠 설이 좀 돌봐달라 면담 요청하신 거예요? 아니요, 실은 참 인간이 못할 짓인 걸 잘 알지만
저는 이제 더 서리를 돌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말이에요. 2주 입원하는 건 그렇다 쳐도 앞으로가 더 문제예요. 앞으로 공사 현장 일이든 뭐든 힘쓰는 일은 아예 해서는 안 된다고 의사가 말하니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서리를 주임님께 보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잘 알고 계시죠? 제가 신용불량자라서 제 이름으로 된 통장 하나 없이 지내는 거요. 병원 입원비, 밀린 집세, 퇴원해서 생계비, 저는 이제 더 재간이 없어요. 몇 번씩이나 생각을 바꾸고 또 바꾸고 해봤어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마음만으로 안 되는 거 주임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부탁드려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이라도 꿇고 싶지만 제가 도저히 몸을 일으킬 수가 없네요. 말을 마친 저는 이내 참았던 눈물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동사무소 주임이 병실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서리에게 써두었던 편지를 주임에게 건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불쌍한 아이가 서리예요. 부모, 아니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 만나서 밥은 고사하고 물 마시는 것조차 허락받고 마셔야 했던 게 서리예요. 주임님, 이 편지 전해주시면서 서리에게 꼭 이 말만큼은 꼭 전해주세요. 보육원에 가서 조금만 기다리고 있으면 아저씨가 꼭 데리러 가겠다고요. 아저씨랑 주임님, 보육원 선생님들 생각하면서 잘 기다리고 있으라고요. 주임은 뚝뚝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를 보며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제 옆에 다가와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두 손으로 제 왼손을 따뜻하게 잡아줬습니다. 제가 눈물을 그치고 휴지를 젖은 눈가를 닦아내자 주임은 말했습니다. 선생님,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게 하나 있었어요. 왜 선생님께서 서리 만나시고 서리 미아 신고하신다고 경찰서에 저랑 같이 가신 날이 있었잖아요. 그때 혹시 몰라 순경들이 서리 지문 채취도 했고요. 선생님이랑 경찰서 갔던 며칠 뒤에 동사무소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서리 친아버지 계모 인적사항 모두 파악했다고요. 푹 한숨을 내쉰 주임은 말을 이었습니다. 경찰은 당연히 서리를 친아버지와 계모가 살고 있는 데로 보내야 한다고 제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안 된다고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서리가 제 부모들한테서 학대를 받아 고아 아닌 고아가 된 걸 선생님을 통해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며칠만 지나면 검사 처분 나오고 사건 종결될 거예요. 서리 아동학대건 말입니다. 아니,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서리 친아빠랑 계모가 서리 친권을 포기하도록 만들고 정말 그렇게 일이 되면 그때 말씀드리려고 지금까지 말씀드리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서리 부모가 서리 친권 포기하면 당연히 서리는 호적상 보호자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 일 없이 무난히 공식적인 절차 밟아 서리를 선생님 호적에 올릴 수 있게 된 거였죠. 선생님 설득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동사무소 주임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멈췄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몸과 서리 몸, 저희들 생계 하나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는 저를 알고 있던 주임은 제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그 어려운 고소를 위해 서리가 처음 병원에서 검사받았던 자료, 실종 신고 처리까지 도맡아 해왔던 거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서리에게 잘 이야기할게요. 그동안 상처가 될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서리는 보육원에서 잘 지낼 거예요. 워낙 천성이 맑고 명랑하고 바른 애인 거 저보다 선생님이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대신 약속해 주셔야 해요. 꼭 잘 회복하시고 제가 앞으로 더 노력해서 도와드릴 테니 꼭 재기하셔야 해요. 그래야 나중이라도 서리 만나게 될 거 아니에요. 동사무소 주임과 만나 면담을 한 뒤 고일이 지나 다시 주임에게 병실로 연락이 왔습니다. 주임은 제가 적은 편지, 제 말을 서리에게 잘 전달했고 또 보육원에 서리가 잘 갔다는 말을 전해줬습니다. 서리가 제 이야기를 듣고 보육원에 들어가는 날 많이 울었다는 말도 함께 전해줬고요. 저는 그렇게 서리를 보냈고
입원 생활을 마치고 다시 집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의사 말대로 입원이 한 주 더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병원에 더 입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돌아와 별다르게 하는 일 없이 밥을 먹을 때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 지내게 됐습니다. 1년, 2년, 3년. 어떤 일도 제대로 해낼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저는 그렇게 덧없이 나아질 것 하나 없이 겨우겨우 숨만 쉬며 20년의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에 휴지가 완전히 동난 날이었죠. 다른 생활용품이라면 미루면 그만이었지만 휴지는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허리 통증이 여전했지만 걷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예전에 공사 현장에서 비 올 때 입었던 검은 우비를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굵은 비가 제법 내리는 날이었어요. 현관에 있는 새까만 운동화를 신고 집을 나섰죠. 건물을 나와 슈퍼를 향해 10m쯤 갔을 때였습니다. 근처에서 비명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근처이긴 했지만 몇 걸음 떼면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는 아닌 것 같았어요. 빗소리도 빗소리였지만 바락에 가까운 그 사람의 목소리가 제 귀에 겨우겨우 와닿는 것 같았거든요. 그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 이번에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연거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저는 발걸음을 옮겨 이곳저곳 골목을 찾아다녔지만 결국 여자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어느 다세대 주택 1층 처마 밑에 들어가 핸드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 전화를 넣었습니다. 여기 사람이 다친 것 같아요. 여기 둥지 슈퍼 바로 옆이에요. 빨리 좀 와주세요. 사이렌을 울리며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제게 사건 정황을 물었습니다. 제 설명을 들은 경찰은 다시 차를 타고 여자를 찾기 시작했죠.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궁금했던 저는 경찰에 신고 전화를 넣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한 20분 정도 지나서였을 거예요. 경찰은 사이렌을 울리며 다시 제가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두 순경은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차에 좀 타시죠. 서야 함께 좀 가셔야겠습니다. 네? 아니, 제가 왜... 강도 폭행당하신 분이 용의자로 선생님을 지목하셨어요? 네?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 여자분 얼굴도 보지 못했다고요. 저는 제가 직접 여자분을 찾을 수가 없어서 신고한 것 뿐이라고요. 그런 저더러 용의자라뇨. 다 알고 왔습니다. 검은 우비, 검은 운동화, 새까맣게 그을린 얼굴, 170cm 정도 키. 자, 더 험한 일 겪지 마시고 스스로 차에 타세요. 생전 처음 저는 언성을 높여 순경들에게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이게 무슨 개같은 짓이야. 내가 용의자라니, 범인이라니. 빌어먹을, 살면서 껌 한 통 사탕 하나 안 훔치고 살아왔다고. 지금 당신들 뭐하는 짓거리야? 내가 나이 들고 형편없는 인간이라고 이렇게 대하는 거야 지금? 이거 안 놔? 파출소에 도착해 제 신원을 파악한 순경들은 고민할 필요조차 없다는 듯이 저를 근처에 있는 경찰서로 이동시켰습니다. 경찰서로 이송된 저는 제 담당 형사를 만나게 됐고 그 형사가 보여준 사건 당시 CCTV를 확인하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CCTV 화면은 비가 오는 날이 밤이었던지라 가까스로 사람 형체를 알아볼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CCTV 화면으로 보라색 우산을 쓴 젊은 여자 한 명이 들어섰고 잇따라 검은 우비를 머리까지 푹 눌러쓰고 검은 운동화를 신은 꼭 제 키만한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그 모습 그 자체가 딱 저인 듯 보였습니다. 그 찰나 사건이 터지고 말았고요. 검은 우비를 입은 남자는 순식간에 여자를 전봇대 옆으로 밀쳐 넘어뜨렸고 넘어진 여자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여자가 혼절한 사이 검은 우비를 쓴 남자는 서둘러 여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빼앗아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는 밤이라 골목에 사람이 없어서 그랬던 건지 남자는 태연해 보일 정도로 천천히 골목을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은 제가 제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알리바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범인이 빠져나간 골목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골목까지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CCTV가 설치된 곳이 없었던 겁니다. 때문에 경찰은 당연히 피해자인 여자의 말에 따라 검은 우비, 새까맣게 그을린 얼굴, 검은 운동화를 신고 있던 저를 범인으로 지목했던 것이었죠.
형사의 이야기를 듣고 말문이 막힌 저는 그대로 유치장에 수감됐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바로 구속됐고 구치소로 이감됐습니다. 구치소에 갇힌 저는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도, 그리고 우연이라도 설이를 만나게 되는 것도요.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건 꿈조차 꾸지 않았던 저입니다. 하지만 저는 국선 변호사 선임 제도를 이용해 어떻게든 제 억울한 누명을 벗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국선 변호사 모두가 제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를 회유해 형량을 줄이는 방법을 알아보자 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선 변호사를 만나고 돌아와 저는 안 좋은 생각까지 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억울함에서 오는 비통함과 분개,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누명을 벗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도저히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건 재판이 있기 딱 일주일 되던 날이었어요. 곽현민 씨, 웬일이래? 국선 변호사 한 분이 면담 시청하셨네. 어서 나와봐요. 국선 변호사? 난 이미 포기한 지 오랜데 웬... 수감시설을 나와 교도관을 따라 면담 장소로 향했습니다. 면담하는 장소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낯설지 않은 얼굴이 의자에 앉아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인지 완전히 잘 알아볼 수 없었어요. 제 나이와는 어떤 관계도 없을 몹시 젊은 여성이었고 그것도 아주 기품 있고 고상하게 양장을 차려입은 여성이 의젓하게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곽현민 씨? 여자는 자리에 앉은 저를 보고 스스럼 없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제가 곽현민입니다. 곽현민 씨는 여전히 똥배가 나오셨네요? 아니 무슨 그따위 말을... 당신 국선 변호사 아니세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저 죄인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대하시는 겁니까? 참 아저씨도 똥배 나온 사람 보고 똥배 나왔다고 하지. 그럼 뭐라고 해요? 저예요, 저 설. 20년 전 이설. 아저씨가 살려줬던 이설이요. 뭐라고? 이설? 너 뭐하는 인간이야? 이봐! 교도관! 교도관! 당장 이 면담 끝내줘요! 당장! 당장! 구로공단에서 10년 동안 일한 아저씨. 나쁜 사람들한테 사기당해서 모든 걸 잃은 아저씨. 신용불량자가 돼서 인력소에만 일했던 아저씨. 잠봇대에 쓰러진 저를 발견하고 돈도 없는데 저를 치료해줬던 아저씨. 동사무소 김민수 주임, 헤르나 보육원. 그리고 꼭 저를 데리러 오겠다고 편지 썼던 그 사람, 그 아저씨. 설이가 맞았습니다. 설, 이설. 마음에 묻어두고 괴로울 때마다, 삶을 모두 내려놓고 싶을 때마다 마음에서 꺼내보던 아이 설이가 맞았습니다. 고개를 떨어뜨린 채 저는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누명을 벗는 일 따위는 생각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어뜨리고 계속해서 어린아이가 우는 것처럼 눈물만 흘렸습니다. 설아, 설아, 설아 하면서 말이죠. 맞은편에 앉은 설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허리를 곧게 핀 자세로 바르게 앉아있던 설이었지만 제가 눈물을 쏟기 시작하자 저를 따라 울기 시작한 설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중간중간 설이는 제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미안해요. 내가 정말 미안해. 아저씨한테 받은 거 다 돌려주려고 정말 많이 찾았어요. 아저씨, 이제 내가 다 돌려줄 거예요. 아저씨 미안. 너무 늦게 와서 정말 미안. 정말 죄송해요. 변호사님, 면담 시간 다 됐습니다. 이제 이야기 정리해 주셔야 돼요. 눈치 없는 교도관은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던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교도관의 말을 들은 설이는 눈물을 그치고 상의 앞 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그러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아저씨 찾고 아저씨가 구로 강도 폭행 사건 용의자로 지목됐다는 것까지 알게 됐어요. 국선 변호사들 모두 사건 수임하는 거 거절했다고요? 저도 그 사람들처럼 똑같이 막막했어요. 근데 그 변호사들이 놓친 게 하나 있었어요. 범인 걸음걸이 말이에요.
진범도 아저씨도 둘 다 팔자로 걸어서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으려나 했어요. 하지만 아직 보관 중인 CCTV, 진범과 아저씨 걸음걸이를 비교해보니 확실히 구별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남아있었어요. 진범은 정말 말 그대로 조직폭력배들처럼 팔자걸음으로 걸어요. 아저씨도 진범처럼 걷지만 결정적인 진범과 다른 걸음이 하나 있었어요. 아저씨가 팔자걸음으로 걸을 때 아저씨 허리랑 뒤틀린 골반 병력 때문에 팔자걸음으로 걷더라도 왼쪽 발이 바깥으로 벌어지지 않고 앞으로 일자가 된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사실을 발견하자마자 국과수의 CCTV 판독을 의뢰했고 결국 아저씨가 범인이 아닐 수 있다는 소견을 받았어요. 아직 진범은 잡히지 않았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며칠 뒤에 있을 재판에서 아저씨는 무죄 선고 받고 풀려날 거예요. 국과수 소견뿐 아니라 제 대학 법학과 선배 교수님 법의학자 2분을 증인으로 법정에 신청할 거거든요. 정말이니? 정말이야, 설아? 근데 설아, 아저씨가 우리 설이가 해주는 변호 받을 자격이 있을까? 아저씨, 면담 시간 끝났어요. 그리고 그런 이상한 소리 앞으로 절대 하지 말아요. 아저씨는 이제 저한테 앞으로 좋은 것만 받고 사시면 돼요. 저 먼저 일어나요? 설이의 말대로 저는 결국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게 됐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저는 지친 심신을 달래며 설이와 종종 전화통화하는 걸 낙삼아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가끔 설이가 집에 찾아와 반찬을 주고 가기도 했고 어떤 날에는 설이가 자신이 일하고 있는 여의도로 불러내 고급 한정식집, 소고기집 등등 말할 수 없이 좋은 식당에 데려가 저를 배불리 대접하기도 했습니다. 그날은 여의도가 아니라 광화문에서 설이를 만난 날이었습니다. 아저씨 지금도 힘쓰는 일 하는 건 힘들죠? 힘든 게 아니라 이제 아예 안 돼. 병도 병이지만 나이도 이제 될 만큼 됐잖니. 그럼 아저씨 아직 운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운전? 글쎄, 서너 시간은 괜찮겠지. 근데 그것도 그 이상 되면 무리야. 근데 그건 왜? 네, 저희 변호사 사무소 대표님이 이번에 시설보안 회사를 바꾸기로 하셨어요. 아니지, 회사를 바꾸는 게 아니라 저희 사무실 이름으로 보안과 설립하고 정직원을 채용하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아저씨 생각났어요. 에이, 내가 무슨 그런 경력이 있다고. 또 내가 나이가 몇이야. 이제 50 넘어서 꺾일 대로 다 꺾였다 설아. 말은 고맙지만 안 될 일이야. 난 이제 아저씨가 알고 있던 이설이 아니라 앞으로 아빠 딸이니까 이런 말 하는 거야. 아빤 그것부터 고쳐야 돼. 실패 1번, 2번, 그리고 몇 번이고 했으면 어때? 아빠, 그러지 말고 이번에 우리 회사에 꼭 이력서 넣어봐요. 아빠가 이력서 넣는다고 제가 힘써서 불법으로 아빠 회사에 들어오게 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공정하게 서류 심사 면접 보고 직원 채용하는 거라고요. 그게 될까? 할 줄 아는 거라고는 겨우 운전하는 거. 그나마 이제 힘도 못 쓰는데 말했다시피 난 이제 2시간 앉아있는 것도 힘이 들어 설아. 저희 회사 부대표님이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에요. 운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부대표님 비서나 수행비서는 원래 따로 있었거든요. 아빠가 얼마나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는지 알려고 여쭌 거예요. 이번에 회사 보안과 정직원 채용되면서 부대표님 사무실 앞에 앉아서 부대표님 동선 체크하고 보고하고 그 밖에 어렵지 않은 잔일해주는 보안 직원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부대표님이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라서 보안 직원도 나이가 좀 드신 분을 원한다고 하셨고요. 한 공장에서 10년 가까이 일해온 것과 이후 사업에 실패했지만 아픈 몸을 끌고서라도 인력소에 나가 일한 점이 채용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됐던지 저는 마침내 서울 여의도에 있는 대형 로펌 부대표님의 안전과 보안을 담당하는 경비로 채용됐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결정적인 결격 사유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전히 신용불량자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던 부대표님은 최종 면접에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정이 있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연배까지 오며 사연 사정 없으면 도리어 더 이상한 법이죠. 법은 말이 법일 뿐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평등하지 않습니다.
저희 로펌 도산법 담당자 통해 회생이나 파산 절차 밟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년 전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셨듯이 그렇게 일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고 일자리를 마련해준 설이 덕분에 이제 저는 더 큰 삶에 부침 없이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또 로펌 부대표님과 설이가 알려준 대로 몇 해 전부터 개인 신용 회복 절차를 밟아 과거의 진 빚 역시 이제 거의 다 갚은 상태가 됐고요. 물론 정말 아버지와 딸은 아니지만 설이 말대로 저는 아빠와 딸처럼 지금도 설이랑 다정다감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사람 마음, 세상 만사, 하늘의 뜻 모두 알 수 없는 것이죠. 다만 그저 순리대로 선하고 바르게 사는 게 하늘의 뜻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긴 사연 들어주신 청취자분들에게 감사 인사 말씀 올리며 이만 사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안녕하십시오. 감사합니다.